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말 소비가 예상외로 증가세를 보이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낸 가운데 글로벌 주요 기관이 2024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JP모건 등 글로벌 주요 기관이 2024년 경제 전망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약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2022년과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2%, 2.7%로 하향 조정했지만 2023년 7월 전망에서는 2022년을 3.5%, 2023년과 2024년 모두 3.0%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적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정한 변수임을 지적하면서 내년 경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충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2024년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은행 부문의 제한적 신용 조건을 적용해 경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JP모건은 세계 경제 성장이 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4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2023년만큼 강세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외 해외 주식은 긍정적인 전망을 받았습니다. 해외 주식은 우호적인 가치평가, 긍정적인 수익 성장, 주주에 대한 자본 수익 개선 등으로 인해 견고한 수익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현금에서 벗어나 위험 자산으로 전환하고 다각화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 그리고 더딘 수출 회복 등으로 인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LG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영인을 위한 2024 경제 전망에서 내년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8%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 성장률 추정치 1.3%보다는 0.5%포인트 높지만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 2.1%와 비교하면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연구원은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성장률이 모두 올해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 감소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6%보다 0.8%포인트 낮은 2.8%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인 2.0%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성이 높은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올해보다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높은 물가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민간 소비가 2023년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 회복세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주요국 통화 긴축의 누적 효과, 미국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느리고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글로벌 유동성 감소, 한국의 대규모 채권 만기 도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향후 달러화 강세 흐름이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은 점차 하락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1,100원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270원, 하반기 1,21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에도 슈퍼 엘니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곡물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세계 물가를 뒤흔든 식품 인플레이션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쌀, 밀, 파묘 등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아시아 지역의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작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인도가 쌀 수출에 제한을 두면서 쌀값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쌀값 상승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밀 수확량 역시 가뭄으로 인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는 밀 재고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미의 옥수수, 밀, 대두 생산량이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불규칙한 날씨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부문 주요 대출기관인 코뱅크는 세계 곡물 및 오일시드 재고가 역사적 기준에 비해 부족하며 북반구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재배 시즌에 강한 엘니뇨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수요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로 복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가 상업 운행을 시작한 이후 누적 1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지난 10월 17일에 개통되었으며 중국 국가철로그룹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철도 이용 승객 수가 누적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승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운행 횟수도 기존의 14회에서 하루 최대 48회까지 증가했습니다. 승객들은 고속철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설계 시속 350km, 운행거리 142.3km로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주 반둥 간 이동 시간을 기존 3시간 이상에서 약 4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주의 유력한 전 주지사인 루카스 에넴베의 장례 행렬 도중 충돌이 발생해 임시 주지사를 포함한 관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리드완 루마수쿤 임시 주지사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파푸아 개발계획위원회의 요하네스 왈릴로 의장은 당국의 책임을 벗어난 일이라며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루카스 전 주지사는 파푸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파푸아에서 진행된 여러 조달 프로젝트에서 177억 루피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신부전 등의 질병으로 광범위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6일에 자카르타의 육군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국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스의 사망 후 지방행정부는 일반 파푸아인들을 장례 행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였으나 장례 행렬 도중 폭동이 발생해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루카스는 2013년 파푸아 주지사로 선출되어 2018년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루카스는 사망 전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5억 루피아의 벌금과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의 사망으로 법원의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수백 명이 로힝야족 난민이 머물고 있던 임시 거처에 난입하였다고 CNN,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아체주 정부 청사 건물에 집결하여 거기에 머물고 있던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137명을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생수병을 던지고 주변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목격자들은 공포에 질린 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난민들을 끌어내어 대기하고 있던 트럭 2대에 태워 1km 떨어진 아체주 법률인권부 사무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습격의 대학생 리더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칼리스는 로힝야족이 점차 일반 미립국자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즉시 자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지 사법당국의 난민과 이들을 돕는 인도주의 기관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로힝야족 난민 1,500명 이상이 대거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체주 주민들은 이들의 상륙을 거부하며 적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들이 인도네시아 내 임시 거처를 탈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찾는 등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니켈 재련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9명이 사망한 가운데 재련소 노동자들이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중국 칭산그룹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칭산 스테인리스 스틸 재련소 노동자 약 300명은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며 작업 안전 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23가지 요구사항을 경영진에 전달하였으며 긍정적 응답이 없을 경우 집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사고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늘어났으며 30여 명의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11명은 인도네시아인이고 8명은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현지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 14명을 조사하여 사고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로왈리 산업단지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이 대거 매장된 술라웨시 섬에 위치해 있으며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주로 니켈정 재련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에서는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안전 기준을 바꾸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